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지나고 있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소액결제였습니다. 소액결제. 소액결제 이게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 소액결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쓰는 것. 그러니까 통신사를 활용을 하는 거죠. 문자 메시지 보내주면 그걸 확인을 해서 간편하게 결제가 되도록 하는 건데 SK텔레콤이 그 사용 연령을 기존에는 19세 이상이었는데 12세 이상으로 크게 낮춘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또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여러분께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고요. 9001님 정답 소액결제. 웹툰에 빠졌을 때 30만 원 쓰고는 막았습니다. 예, 그리고 6254님은 오래전에 나도 모르는 게임으로 요금이 여러 건 나왔는데 그 3분의 1 정도만 돌려받았어요. 그 이후로 이걸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피싱으로도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예, 아이들이 엄마 아빠 잠든 사이에 몰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그렇게 또 쓰는 경우도 있죠. 장훈님도 그러셨구나. 장훈님도 딸아이가 게임 아이템으로 이걸 썼는데 몇십만 원이 나와서 집안에 찬바람이 점점점. 네. 4125님은 30년간 일해온 회사와 작별하는 첫날입니다. 학원생들을 위해서 떡볶이, 솜사탕 기계 등등을 준비 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날 추운데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출발하시는 거니까요. 오늘 증시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출발 상황부터 조금 약세였는데 코스피는 현재 0.94% 내린 2511.5, 코스닥도 0.75% 내린 825.4를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299.1원, 1299.1원 계속해서 1290원대 후반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5% 이상 급락을 하는데요. 또 삼성 SDI도 4% 이상 급락을 하고 있고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은 좀 약세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서 그 파트너사인 GM이 미국 정부로 받은 그 보조금 대부분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요구를 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그게 좀 배터리 쪽으로는 오늘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미래의 경제를 내다볼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소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어디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통업계에 대한 최근 사람들의 관심사는 좀 어떻습니까? 내년에 소비가 좋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그러니까 올해 좀 나타났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내식 수요가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달비가 많이 좀 올랐잖아요. 그 내식이라고 하는 거는 외식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집에서 해먹는 그런 수요가 늘었다 보니까 유통업계에서 원래 가장 성장이 둔화가 좀 심했던 채널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랑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 슈퍼마켓이었었는데 그런 채널들이 좀 올해 성장이 좋았던 게 과거랑 좀 다른 점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내년에도 지속이 될까?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인 소비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다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금리가 동결됐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매력은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다들 좀 돈을 아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뭔가 좀 활로가 생겨날지 소비 트렌드도 어떻게 바뀔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죠. 네. 특히 최근에 키워드로 소비 파편화
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요. 네, 저는 이게 향후에 10년을 좀 유통시장 그리고 소비시장 내에서 좀 이끌 그런 키워드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저희가 2012년부터 해서 좀 나타났던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네. 한창 그 주제어였던 키워드가 합리적 소비였었거든요. 양극화 소비, 합리적 소비. 예, 그래서 뭐 백화점이나 명품이나 이런 쪽에 소비를 하되 또 아낄 수 있는 곳에서는 아낀다. 그래서 네. 그 중간에 애매하게 좀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중저가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소비가 안 된다라는 것들이 최근 10년 동안의 그런 브랜드 업체들의 주가에서도 드러났었던 부분이었는데 아예 비싸고 고급지거나 그쵸. 아예 아예 저렴하거나. 싸거나. 그래서 약간 애매한 것들은 안 팔린다. 그리고 그 애매한 것들을 다룬 채널들도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는 게 지난 10년 동안의 모습이었다면은 근데 한 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파편화라는 거는. 파편화라면 어떤 의미라고 봐요? 특히 소비 파편화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 소비하는 금액 전체가 성장이 1년에 한 2, 3% 정도밖에 안 늘거든요. 근데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몫이 옛날에는 큰 덩어리로 좀 굵직굵직하게 유통 채널들이 받아낼 수 있었다면 대기업 위주로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조금씩 파편화 조그맣게 부서지고 있다. 업체들로도. 네, 작은 업체들로 줄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이는 커지지가 못하는데 계속 들어오는 채널과 브랜드와 뭐 이런 경쟁. 것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그 조그만한 거라도 받아서 모아가지고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뭐 다 똑같은 거 보고 자랐고 네. 텔레비전에 채널도 5개밖에 없었고 저는 어렸을 때 5개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SBS까지. 그랬고 그리고 뭐 라디오, 뭐 신문 이렇게 접하는 매체가 다 비슷비슷했다 보니까 그렇죠. 취향이 다 되게 비슷했어요. 아. 좋아하는 게 다 똑같고 대중적인 제품을 그냥 많이 생산해서 대중적인 채널에 깔면은 팔리는 시대였었는데 요즘에는 뭐 제가 유튜브 켰을 때랑 뭐 네. 지금 유튜브 켜셨을 때랑 네, 다르죠.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새는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뭐 봤어라고 물어보려면은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면은 그걸 아냐부터 물어봐야 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경우 그쵸. 많죠. 그래서 그런 취향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공급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돈이 많은 대기업들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광고도 많이 해야 그렇죠. 되니까.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통 그 업체에 입점하려면 수수료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이 만들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이랑 맞아 떨어져야지 구매로 이어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큰 덩어리로 예전에는 짝짓기를 하다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밀려나는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게 이제 파편화로 간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뭔가 대중화, 대중성이라는 말 자체가 또 많이 나오질 않네요. 그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걸 소비를 하고 그쵸. 판매자도 그냥 라이브 커머스 핸드폰으로 하나 딱 켜가지고 네. 내 물건을 내가 팔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시대가 인스타에 또 됐으니까.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백화점을 1년에 4번만 가도 됐었는데 예.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신상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유행이 굉장히 빨리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는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 통해서 좀 대응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유통업체들도 그 경쟁 속에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니 그렇죠. 그래서 팝업 스토어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키워드도 몇 개 뽑아주셨는데 네. 팝업의 시대라고요. 아예 네. 향후에 길게 가요 이거는? 길게 가죠. 왜냐하면 파편화가 계속 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들도 팝업처럼 계속적으로 좀 변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팝업이라는 게 네. 우리 인터넷 창이 계속해서 팝업처럼 하나 둘씩 뭐 이렇게 뜨는 것 그렇죠. 여기저기서 새롭게 열리는 거 그거 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백화점 매장이 그러니까 1년에 4번만 옷을 갈아입었다면은 예. 요즘에는 임시 매장으로 해서 일주일만 딱 운영하고 또 종료하고 그런 식으로 공간을 좀 활용도를 높이는 네. 백화점 가서 옷 사려고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백화점 백화점이 매장이 옷을 갈아입어요? 아 인테리어 바꾸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꾸죠. 네, 어떨 때는 왜냐면은 뭐 여성 의류 파는 곳이었다가 어떨 때는 뭐 무슨 신발 파는 곳이었다가 그쵸. 네. 어떨 때는 뭐 다이어리 파는 곳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쵸. 같은 장소가 네. 근데 그게 뭐 비단 그런 소비재뿐만 아니라 최근에 웹툰
같은 것들도 팝업 스토어를 해서 그 관련된 굿즈 같은 거를 판매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아이돌들 굿즈 같은 거 판매하고 게임도 팝업 스토어 하고 요새 팝업을 안 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팝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일단은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집객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객이라 하면 손님들이 와야 모이도록, 되는데 손님들이 모이도록. 1년에 4번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상 나오면 굳이 갈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를 줘야지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또 구경하고 SNS에 또 업로드를 하고 내가 이런 핫한 데를 다녀왔다라는 거, 내가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툴로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 입장에서 사실 백화점이나 뭐 유통업체에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네. 예, 그리고 또 그거를 1년 내내 한다고 해서 매출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요즘에 이제 시작했던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브랜드를 좀 알리고 홍보하고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의 레벨은 된다라고 좀 증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레퍼런스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 정도 사람 모아서 그렇죠. 이 정도로 또 우리가 좀 규모가 있는 브랜드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뭐 일주일 내지는 뭐 며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비용 부담은 덜 드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 니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팝업 스토어라서 몇 개월 가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만 네, 하기도 예전에는 하고요. 몇 와. 개월씩도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계속 좀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저희는 유통 채널이 예전에 영화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이렇게 쭉 가는 느낌, 그리고 뭔가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그런 일방적으로 좀 콘텐츠가 제공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쇼폼 형태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영상의 길이가 짧아지듯이 네, 되게 짧아지고 매장의 그쵸. 시간도 짧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참여도 소비자들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또 SNS의 바이럴도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빠르고 그러니까 이런 좀 재밌게. 팝업 스토어 같은 거는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매장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찍어서 올릴 수가 있다 사진 보니까 찍어서. 영화는 저희가 촬영해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작권 때문에. 근데 저도 그래서 요새 고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전시를 많이 갈까 사람들이. 전시회. 전시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막 대중적이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보석 브랜드 이런 것들이 팝업 스토어 전시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런 사진 찍어서 사진 SNS 찍어서 올리기 올릴 딱 수가 좋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자랑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 위주로 소비가 좀 잘 되고 있는. 그래서 영화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저는 어떤 그것도 그 한몫하는 것 같고. 호텔 경영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딸기 빙수가 인기잖아요. 네네네. 딸기 빙수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아냐고. 사진 찍었을 때 제일 예쁘다. 색감하고 모양이 사진 찍어서 올렸을 때 제일 예쁜 게 딸기 빙수여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다. 맞아요. 물론 뭐 계절성도 있긴 맞아요, 하겠습니다만. 맞아요. 야, 그러면 팝업 스토어에서 잘 팔리려면 네네. 어떤 그 히트 상품이라고 할 만한 공통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요새 트렌드를 주도하는 10대, 20대 위주로 좀 어필이 잘 되는 그런 품목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바이럴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 위주. 입소문 많이 탈 수 있는 네,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때는 이제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때가 뭐 유치원 때 학예하거나 운동회하거나 이럴 때나 이제 캠코더로 찍어서 그때 제가 그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시대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태어나는 애기들은 말도 못하는 그냥 신생아일 때부터 카메라를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자란 세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은 자신들을 표현하는데 별로 거리낌도 없고 그리고 되게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런 니즈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근데 또 앞으로 그 소비를 주도할 분들이 이제 그 세대들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잘파라고 부르는데 그동안 MZ였다가 이제 MZ 세대라고 부르는 것도 옛날 말이라고. 그죠. 그래서 Z에다가 알파 세대. 그래서 잘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소구가 잘 되는 그런 품목들 위주로 히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세대 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느냐 하는데
그게 돈이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를 살펴야 되고 파악을 해야 그쵸. 되고 공략을 해야 되니까. 네네. 다른 세대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저희랑 소유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앞에서 잠깐 백화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백화점 하면 뭔가 좀 고루하고 네. 딱딱하고 네네. 전통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백화점들도 많이 변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가 요즘에 유행어 중에 하나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네. 팝업은 더현대로 보내라. 그 정도예요? 라는 얘기가 네, 업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현대 지하 2층에 있는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 다들 못 들어가서 난리이고 더현대 서울이 오픈한 지 2년 됐는데 예. 2년 동안 그 팝업 스토어를 한 320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잠시만요. 2년 사이에 320번이요? 네네. 그걸 계산해 보시면은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매장을 바꾼 거예요. 그 인테리어 업체가 돈 많이 벌겠네요. 그 정도로 많이 바꾼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20대, 30대, 그러니까 젊은 분들 비중도 되게 늘어났고, 그리고 이 오픈했던 데가 21년도에 오픈했기 예. 때문에 코로나 기간 때. 동안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국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점포인 거죠. 그동안 우리가 못 왔던 동안 이제 생긴 점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외국인 비중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외형도 그렇고 네. 안에 공간 설계 자체가 기존의 백화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쇼핑몰 같이 그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다른 백화점의 모습하고 좀 등치하거나 네, 네, 일반화할 네. 수는 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너무 남는 공간이 많다. 그러니까 너무 공간 크고 효율성이 쓸데없이 떨어진다. 크고 예전에는 이제 백화점에서 그 실적에서 중요했던 부분들이 평효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매출액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평당 매출. 네, 였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거를 가늠하기도 어렵게 그냥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지 이제 집객을 유도를 할 수가 있다 보니 좀 양날의 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 사람당 쓰는 금액, 객단가 같은 경우도 더현대서울이 좀 낮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백화점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2만 원 정도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나오는데 네. 근데 더현대서울은 한 2만 원 초중반대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강인규님도 네. 더현대 객단가가 2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으리으리한 건물 지어놓고 그쵸. 사람들이 저렇게 바글바글한데 네. 1인당 2만 원밖에 안 쓰고 가면 저거 손해 아니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그 더현대서울 자체가 그 임대점포여가지고 BEP는 넘어선 상황이긴 한데 손익분기점은 근데 넘었다.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객단가가 좀 낮은 거는 실적에 부담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아예 그냥 매출도 발생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점포들도 그렇게 바꿀 수 없지 않겠느냐. 백화점이 처음 도입된 게 우리나라 80년대 중반 때쯤 그때 아파트 막 엄청 생기면서 아파트에 상가를 끼고 있는 그런 점포들이 백화점으로 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회 압구정점 같은 경우 85년도 네. 처음 설립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오래된 점포들이에요. 사실 좁고 그래서 더현대처럼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꾸기가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리뉴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롯데백화점 본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조금 약간 조명도 좀 낮게 그리고 널찍널찍하게 최근에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러면 주요 점포들이 아무래도 중간중간 영업을 중단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전체 백화점 실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 입점한 업체 입장에서도 네. 보면 아니 뭐 고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 상품 보여주는 것까진 좋은데 사진 찍어서 올려주는 것까진 좋은데 우리도 좀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점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임대료를 내야 입점업체들은 되게 단기간이다 보니까 사실 홍보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예,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그 시작된 브랜드들 위주로 좀 팝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져가고 있었던 가장 불편했던 포인트,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어보거나 뭐 직접 체험해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불편했던 부분일 텐데요. 오히려 그냥 그런 체험하는 거를, 매장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그쵸? 거예요. 그 단기간에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에 툴로 좀 활용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백화점이나 이런 큰 업체들 말고 네. 중소기업이나 중소업체들, 네. 중소매장 중에서 이렇게 팝업 스토어처럼 네, 네.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하는 사례는 어디가 있을까요? 요즘에 너무 잘 되는 다이소가 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돼요. 네, 의외로 다이소가 매달 나오는 신상품이 600개 정도 되거든요. 신상품이요? 거기는 안 그래도 가지수가 많은데. 그렇죠. 계절 따라서 또 뭐 예를 들어 캠핑 시즌이다. 그럼 또 막 캠핑 물품들 나오고 지금은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또 그런 물품들로 또 그래서 매장에 갈 때마다 계속 뭔가 그 계절 및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바꿔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중소업체들의 팝업 스토어가 다이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출액이 작년에 한 2.9조 정도, 3조 정도 했거든요. 다이소가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다이소가 5,000원짜리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네 가지 품목을 파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3조 매출을 했다는 거는 정말 많이 팔린 거죠. 규모의 경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매장도 엄청나게 또 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다이소에서 핫한 제품 중에 하나가 후리스인데, 그건 옷이잖아요. 네, 그거가 5,000원짜리가 나왔어요. 아, 옷도 팔아요? 네, 다이소에서? 근데 지금 커피 제가 오늘 사온 거 5,000원인데 5,000원짜리 후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투 하나 걸치는 게 5,000원이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조금 얇긴 한데 근데 근데 이제 그게 이렇다고 하니까 또 최근에 물가 올라가지고 초저가가 엄청 인기를 선호가 받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SNS에 바이럴이 되면서 와 다이소에 5,000원짜리 후리스가 나왔대. 그래서 또 이제 구매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다이소 공주 세트라고 예? 공주요? 공주 세트라고 저희 막 어릴 때 왕구정 가면은 애기들 막 하는 그런 귀걸이 목걸이 막 왕관 막 공 그런 세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연예인분들이 SNS에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 3,000원짜리인데 그거 사가지고 본인 생일 파티 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약간 그냥 놀이용 그쵸. 액세서리 같은 거. 3,000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어린 분들로 하여금 좀 사고 싶게 하는 그런 그리고 또 바이럴을 잘 되게 하는 입소문을 타게 하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저희 어릴 적에는 정말 그 문방구 가는 거 좋아했지 그쵸. 않습니까? 장난감도 있고 맞아요. 막 먹을 것도 있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이소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요즘에 문방구가 다 없어져서 그 문방구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다이소가 흡수했다고. 와, 또 거기가 또 무섭게 네,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초등학생들의 필수 코스가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다이소 가서 구경하고 이 문화가 뭐 유행이 네. 어떻게 또 변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계속 우리가 또 공부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팝업, 작은 매장, 기민하게 대응하는 매장 하면 또 편의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편의점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유행을 선도하는 매장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신상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유리한 점 중에 하나가 여기는 점주님들이 발주를 내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때 잘 되면은 발주를 확 늘려서 매출액에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끊고 이런 식으로 좀 교체 주기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에 그 출시되는 신상품이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편의점도. 편의점 한 곳에서 신상이 일주일에 100개예요? 편의점 네, 업체에서. 100개예요? 일주일에 네, 100개? 네. 오, 그래요.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품목 중에서 이제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품목 같은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돼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제품 연구 개발이나 이런 데 공을 좀 많이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했던 거는 저희 도시락 그 컵라면 그 네네네네. 네모난 거 네. 그게 항상 뭔가 감질나게 좀 많이 먹고 싶은데 조금밖에 그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보 사이즈로 나온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연세 우유 그 우유랑 같이 해서 크림빵. 아, 크림빵. 네, 근데 그 크림도 한 가지 특징은 SNS에 보여주기 되게 좋다는 거. 예쁜 이렇게 빵. 갈랐을 때 크림이 이렇게 싹 배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컨텐츠가 좀 되는 그런 품목들 위주로 유행을 많이 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었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딱히 안 나왔던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이나 이마트24 같은 경우 딱히 뭔가 히트 상품을 떠올려 봤을 때 없거든요. 예전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업체 전체로 봤을 때에도 좀 실적을 갈랐던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에 네. 편의점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상품이 아니구나. 콘텐츠구나. 아, 그렇죠. 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파는 곳이 편의점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게 또 편의점 업체 1, 2, 3, 4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또 잘하는 회사 있고 못하는 회사 있고 그런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1등, 2등 하고 있는 이제 GS 리테일하고 그 BGF 리테일 CU 같은 예. 경우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출점이 계속 좀 잘 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도 과연 이게 연간으로 순증, 그러니까 순수하게 출점한 거랑 패점한 거랑 합쳐가지고 이제 순증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한 800개점까지 가능할 거다라고 봤었던 것도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왜냐면 편의점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지금 다른 업체들의 간판까지 좀 바꿔서 뺏어 오면서 올해 연간으로 지금 800점 무난하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무섭게 성장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업체마다 그 전략 차이가 그 결과를 또 불러오는 거예요. 네네네. 면세점은 좀 어떻습니까? 그 쓰신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네네. 면세점은 뭔가 계속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면세점은 잘 안 되나요? 그러니까 면세가 저희가 15년, 14년 이때 그 한창 중국인들 많이 그쵸. 오셨을 때 그때가 다시 이제 온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제 단체 관광이 8월부터 풀렸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게 이번 3분기에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많이 당황했던. 네. 왜 이렇게 생각보다 안 늘었을까요? 이것도 이제 중국인들의 쇼핑 패턴이 좀 과거랑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 패턴이 달라졌다고요? 네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동이나 네. 면세점이나 이렇게 좀 전통적으로 많이 가시는 채널 및 지역 위주로 이제 갔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그 편의점 CU의 결제 그 증가율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가장 중국인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출 증가율이 늘었던 지역이 의외로 어디냐면은 성수. 아, 성수동. 네. 그래서 중국 그쪽에 SM 엔터테인먼트 이제 본사가 이전을 하기도 했지만 근데 확실히 중국 분들 같은 경우도 한국의 힙스터들이 가는 성지는 성수동이다. 아, 요즘 유행하는 지역이 네. 어디냐? 요즘 핫한 지역이 어디냐? 네. 우리도 거기 놀러 갈래?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성수동 지도가 막 무슨 뭐 좋은데 뭐 사진 찍기 좋은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벌써 SNS에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높았던 데가 뭐 신당이나 용산이나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용산은 아마 하이브 본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연예기획사 본사가 있는 곳이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다 명동으로 갔었던 시기랑은 좀 달라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좀 지나면서 아무래도 재고를 그렇게 많이 쌓아두지는 못했을 거고 왜냐면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면세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뭔가 살만한 게 딱히 안 보이는 느낌? 환율도 오르기도 했고요. 그냥 뭐 여기저기서 다 구할 수 있는 그쵸. 제품들이고 네. 세일할 때 뭐 그쵸, 비슷한 그쵸. 가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습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면세점, 그러니까 단체 관광 풀렸을 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흡수하고 그 면세점의 지위를 물려받은 채널이 오히려 CJ 올리브영 같은 채널들, 네, 다이소 같은 채널들 이런 채널들이 이제 일본의 돈키호테처럼 저희가 네네네. 관광 명소로 좀 알려진 그런 채널로 부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분산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인 관광객 단체로 왔을 때 그냥 명동에 딱 내려주면 그죠. 거기서 싹쓸이 쇼핑하고 면세점 갔다 오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앞에서도 소비의 파편화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그것처럼 가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인들도 관광인. 아무래도 좀 소비 그 취향도 섬세해지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면세점에서 또 중요한 그 매출원 중에 하나가 대량 구매하시는 보따리상들인 예. 텐데 근데 보따리상 입장에서는 그냥 같은 브랜드를 대량으로 많이 떼와서 판매를 해야지 이제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인들도 되게 이제 취향이 세분화되니까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이런 식으로 품은 많이 드는데 뭔가 이제 거기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예, 보따리상 그래서, 입장에서도?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지금 과거 대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중국인들 보따리상들이 하도 엄청 많이 왔을 때가 한 사람당 구매하는 객단가가 거의 3만 불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진짜로 개인이 산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그냥 대량 구매하는 업자가 좀 사갔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순수 관광객도 있었을 때는 한 500-600불 정도였었기 때문에 계속 좀 빠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죠. 예, 그래야 정상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들의 어떤 소비도 달라지는 거고, 네네네. 관광 패턴도 달라지는 거고. 저 아주 예전에 저는 그 미국 애틀란타 잠시 갔었을 때 거기 코카콜라 본사가 있다고 해서 여기 왔으면 그 회사의 본사를 가봐야 된다. 이게 관광 코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역으로 외국인들에게 하이브 본사, SM, JYP 본사가 어디 있는지 거기를 가보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관광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삼성 본사가 어디 있는지 외국인들은 모르잖아요. 모를 텐데 연예기획사 본사는 찾아간다는 네. 거.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또 이제 긍정적인 변화로 우리가 네, 활용할 네, 수 있는 네. 측면이 네. 충분히 있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가볼까요? 이커머스. 네. 이커머스 시장 자체의 성장률은 어때요? 계속해서 빠르게 크고 있나요? 아니요. 여기도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뭐 한 6-7% 정도 성장을 했었었는데, 6-7%면 어떤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과거에 한창 좋았을 때가 20% 넘었으니까요. 아. 예. 그때 한창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많이 썼을 때. 예. 그랬는데 저희가 전체 우리 소매는 한 2-3% 성장이니까 사실 6-7%면은 이커머스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지만, 근데 과거 대비 봤을 때에는 많이 둔화하긴 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 이제 제가 좀 보는 포인트는 이게 실제로 물건을 구매한 것보다 네. 좀 티켓이나 비행기 티켓이나 아니면 음식 시켜 먹는 배달 서비스나 그게 이런 포함된. 거가 많이 올라오는 거가 이제 그나마 성장률을 좀 받쳐주고 있는 거고, 그걸 빼내면 한 3%밖에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상품만 치자면. 네, 상품만 치자면. 그러니까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성장을 크게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온라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한다. 이 고성장 시대도 이제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네이버나 쿠팡 같은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보통 저희가 롱테일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파는 그런 종합몰 개념에서는 이제 그냥 전쟁이 양대산맥. 끝나버렸죠. 예. 예. 그냥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사이사이를 또 조그마한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중국 업체들도 진출을 좀 가속화하고 있다 보니까 다 비슷한데 성장은 전체 파이는 그렇게 커지지 못하는데 계속 경쟁자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이커머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소비를 하시면서도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 네이버 스마트 쇼핑 아니면 거의 네. 쿠팡 그쵸. 이 양분이 딱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11번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11번가가 원래 9월까지 상장을 하는 게 이제 계획이었었다가 네. 상장에서 매각으로 철회를 해서 이제 매각을 좀 가늠을 하고 있었다가 다시 또 지금 매각도 좀 불발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향성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매각을 진행한다 했었을 때 매각 인수할 수 있었던 업체가 아무래도 큐텐이었었거든요. 근데 큐텐이 아시겠지만 티몬하고 UMF하고 인터파크 커머스를 흡수를 하면서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여기다가 실버까지 붙이면 이제 3등으로 올라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조그마한 점유율이지만 모으니까 좀 그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아무래도 쿠팡하고 네이버를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나온다라고 기대를 했었었는데, 일단은 지금 매각일지 상장일지 이런 건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쓱닷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마트 밑에 있는, 네. 그리고 쓱닷컴이 지금 이베이 코리아도 인수했다 보니까 네. 지마켓하고 옥션도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가 점유율 3등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년에 상장을 다시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매출 외형 성장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면서 좀 몸집이 커지게 됐을 경우에 쿠팡 네이버를 좀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두 번째고,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중국 업체들이
중국도 좀 성장이 목에 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들도 해외 진출을 좀 가속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네. 뭐 테무 뭐 이런 업체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많이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요즘에 네. 온라인 광고 보면 네. 중국의 그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광고 엄청 엄청나게 하죠. 하더라고요. 정말 그 A급 배우 써서 TV 맞아요. 광고도 많이 하고 엄청 무섭던데요. 그리고 싸고. 엄청 싸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10년 전에 주문하면은 한 달 정도 걸렸는데 배송 네네. 기간이 입고 있으면 집에 네네. 온다 막 이랬죠. 그게 유행어 그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한 5일 정도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유통업체에게는 저는 되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위협이죠.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빠르게 점유율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 연간으로 1,000억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테무 같은 경우도 지금 핀더더 중국에 공동 구매하고 있는 회사 자회사인데 예. 테무도 올해 초였을 거예요. 그 미국의 슈퍼볼 광고 하면서 되게 빨리 올라왔고 점유율이 그리고 또 패션 쪽에서도 쉬인이라고 예. 예, 여기도 지금 H&M 및 자라보다 조금 더 성장을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엊그저께 미국 증시에 IPO 하려고 추진 중이다. 그게 이제 중국 기업. 네, 중국 기업인데 이제 의류 쪽으로 좀 여성분들 많이 쓰시는 그런 품목들 위주로 약간 저가 의류. 네, 저가예요. 그래서 엄청 싼데 뭐 만 원도 안 해요. 뭐 한 5, 6천 원 정도면은 원피스 같은 거 살 수 있고요. 원피스가 5, 6천 네, 원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자분들 머리 묶으시는 곱창 있잖아요. 곱창 막 10개 머리끈. 10개 2,000원 뭐 이래요. 야,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국산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게 경쟁이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성장도 좀 지금 목에 찬 상황인데 들어오는 경쟁자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중국이 저가로 밀어붙이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되게 위협이 되게 되겠네요. 그 위협스- 저가로 밀어붙이고 좀 전에 박미영님도 그렇듯이 특정 업체가 온라인 요즘에 거의 광고를 도배를 합니다. 그 물량 투입으로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뭐 슈퍼볼 광고도 했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국내 업체들도 뭔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막 M&A를 하고 네. 합쳐서 덩치 키우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안팎으로 어려워서 그러니까 내수 앞서 말씀드린 소비 파편화는 저는 이건 절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더 깊어지면 깊어질 거지.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계속 변화를 꾀하는데 드는 비용도 더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과거 대비 수익성을 더 챙기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금리도 높아졌다 보니까 그 현금도 지금 그렇게 풍부하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모두가. 그러니까는 M&A에서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기에도 공격적으로 나가기 좀 어려운 그런 매크로 환경이어서 두 가지 다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지표로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유통업체들의 주가 아닙니까? 네네네네. 국내 유통업체들 주가를 보면은 아유 아마 투자자분들 한숨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렇죠. 네. 정말 어떻게 좀 어려워요. 뭔가 솟아날 구멍이 안 보입니까? 그래서 비용이라도 줄여서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 위주. 그 정도이지 이게 뭔가 최근에 좀 불리한 영업 환경을 타개할 만한 그런 딱히 명쾌한 방안은 나오지 않. 왜냐면은 이게 유통업체들이 다 좀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되게 기민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더현대 같은 점포들이나 뭐 일주일에 2-3번씩 매장 바꾸는 거지 모든 점포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또. 그렇죠. 예. 기존의 백화점 점포들이 또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비용을 통제하는 식으로 뭔가 버티기. 그렇죠. 네. 아끼고 그리고 올해 또 연간으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유틸리티 비용이라고 그냥 점포를 운영하는데 드는 뭐 수도 강열비나 전기료나 이런 게 되게 다 많이 올라가서 뭔가 이제 고정 비용. 네, 매출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면 그 비용이 커버가 안 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방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비용을 좀 줄일 만한 구석이 있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9639님이 양말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머. 중국산 양말 수입으로 파산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골목 네네. 예, 또 이제 대기업들까지도 이런 침투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소비도 둔화가 되고 있고 네네네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을 하시듯이
지금 어디 가서 소비를 늘릴 상황도 결코 아니고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의 주가로도 나타나고 있고 이게 내수 산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어두운 전망. 네, 저는 중립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통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 통해서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들어보시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올해 11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7.8%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수출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가운데 무역 수지도 6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올겨울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신한울 2호기 등을 시운전하는 등 수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10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가죠.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오늘은요. 청취자 김은희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몇 %인가요? 은행에 내는 중도 상환 수수료. 네. 내가 10년, 20년, 30년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는데 뭐 먼저 갚을 수도 있죠. 돈이 그렇죠. 좀 생기거나 아니면 돈 쓸 데가 필요 없어지면. 그런데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상품일 땐 1.2% 다 똑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금융당국이 아니 당신네들 다 비용이랑 구조가 다를 텐데 왜 다 똑같습니까? 해서 이거를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받으세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서 한정이 됐는지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그걸 공시하세요. 이렇게 또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연말까지는 이 기업은행까지 포함해서 6개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 한 달 동안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1527번님은 중도 상환 수수료 일찍 갚는 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갚는 게 이익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내가 좀 빨리 조기 상환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올해 안에 상환하신 게 낫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까지는 한 달 동안 은행들이 중도 상환 수수료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큰 금액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상황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를 빌렸는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3년이 넘어가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거 계약마다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빌렸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율이 1.4%다.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1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남아있는 기간 이자가 과연 14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되는 거고 네. 또 다만 그 기간에 따라서 이 돈을 내가 빌려서 썼을 때 어떤 기회비용이나 어디 투자했을 때 기대 이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까지 저울질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상황마다 차주마다 다를 것 같다. 계산을 직접 해보셔야 한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6467번님은 대출해서 돈이 생겨서 갚는데 왜 수수료를 내는 건가요? 이어서 4261번님은 대출 받을 때 수수료 내고 또 갚을 때 또 내는 건 이거는 이중과세 아닌가요? 일단은 4261님께는 이게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을 겁니다. 이자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뭐 어떤 담보 비용이라든지 보증 비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네.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건 일종의 위약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우리가 휴대전화 2년 약정했다가 먼저 해지를 하면 위약금 발생하고 그렇죠. 어떤 건 뭐 정수기라든지 렌털 이용하다가 먼저 돌려보낼 경우에 위약금 내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은행도 기업이니까 원가를 먼저 산정을 해 놓을 겁니다.
돈을 빌려다가 은행도 돈을 빌려 드리는 건데 네.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지게 되니 우리도 발생한 비용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그러면 그게 정확히 얼만데 국민들에게 실제로 얼마인지 보여줘봐라고 해서 그런 공시체계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네. 이어서 9101번님은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새마을금고는 포함이 안 되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안 됩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그러니까 신용협동조합, 또 농업협동조합, 또 수산업협동조합, 또 산림조합은요.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때도 그때도 이 상호금융권 전체가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이 수천 개의 상호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모두 전산적으로 이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상호금융권 외에도 이 소규모의 저축은행도 역시 IT 인프라를 모두 구축하기 힘들어서요. 참여 대상이 좀 어렵고요. 이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또 업무 제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 참여를 유도할 그 유인이 없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3794번님이 보내셨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 용적률이 얼마나 되나요? 지역별로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용적률이라는 게 건축 면적 대비 토지 면적 비율인데, 쉽게 말해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이 더 위로 올라간다. 높이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만 이게 너무 도시가 과밀화되면 안 되니까 교통 인프라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한없이 올려주진 않고요. 정부가 지역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규제를 합니다.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에서 300%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은 500%까지 올리는 걸 또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용적률에 관심이 많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4667번님은 재건축은 30년 넘은 아파트나 빌라가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보면요. 준공 30년 이후는 가능하나 이 구조나 준공 연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다세대 주택은 30년 이상,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20년 이상이 된 빌라여야만 이 재건축 연한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건을 보면은 이 건물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연면적 60% 이상의 노후된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 기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이거 중요한 질문이네요. 중요하네요. 이거 빼놓을 뻔했네. 4877번님은 내일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성공 예감 덕분에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너무 재밌고 좋아요. 내일 책 제목 알고 싶습니다. 뭔가요? 토요일 방송은 저희가 성공예감 별책 부록으로 책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내일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이 쓴 위기 이후의 경제 철학이라는 책을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항상 위기를 겪고 나면은 중앙은행들이 돈 엄청 풀고 재정 지출 확대하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양극화가 되고 우리는 과연 어떤 경제를 택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도 같이 묻어있는 그런 책 내용이니까요. 들어보시면 아마 상식이 뿜뿜 늘어날 겁니다. 곽지연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그 책을 내일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부록 때 같이 들어보시죠. 일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도 변함없이 또 뵙겠고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